오늘 제가 말씀 올릴 이제 글의 제목이 한반도 통일의 현실과 한국 교회의 과제 이렇게 있는데요. 또 그리고 이 부지를 달기를 하나의 평화 경제론적인 상상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크게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꼭지는 세 가지인데 여러분. 하나가 이제 한반도 통일 논의가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 통일 논의에 대한 현실을 평가한 다음에 평화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제가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평화의 과정으로서 통일을 얘기한다고 하면 그것이 평화 경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요. 네, 평화 경제 그냥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는 관광을 통한 평화, 네, 피스투리즘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건데, 제가 짧은 소견에 이제 볼 때, 제 전공이 이제 정치학이다 보니까 이 정치학과 한국 교회사를 좀 엮어보자 해가지고, 살짝 머리를 좀 쓴 건 있는데요. 결국 이제 한국 교회 과제를 제가 지금 할 때, 북한 지역의 해방과 6.25 전쟁 이전에 있었던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또 남아있을, 또 없겠지만 여러분, 그런 이제 흔적을 찾아가지고 기독교 사역지에 대한 북한과의 관광 협력을 좀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좀 제가 얘기할 그런 큰 이제 줄기들입니다. 통일은 우리 여러분 이제 일체 이견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의 당이죠, 그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그 이상 이론이 필요 없는 그 당이었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지금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봤을 때 남북관계 70년 좀 보시면 이 남과 북이 같은 동족일까라고 그렇게 물을 만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죠. 양쪽 다 민족 동질성 얘기하면서 이제 쉴 새 없이 통일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제 나타난 현실은 상대방에 대한 위협만 부각시키면서 서로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때문에 요즘 들어와서 이제 좀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분단의 연구와 평화적인 분단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통일보다 탈분단을 우선해야 한다거나 남북 관계가 이제 조금 더 상호적 관계로 가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죠. 결국은 이제 모든 통일 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이제 결국 평화를 만들어가는 장기적 과정으로서 통일을 좀 이해하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들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 추세가 뭐냐면 지금 당장의 통일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이 이 체제 이 국가인데 이 두 개의 체제 두 개 국가를 당장 물리적으로 1체제 1국가로 만드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는 그 인식들을 공유하고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제기하는데 하나가 뭐냐면 기존 한반도 통일 논의에서 이 논의에 정말 현실에 부합하는가 하는 문제고요.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에 대한 보다 현실 가능한 논의가 뭘까? 그런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통일은 당위 차원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의 통일, 그것보다는 당면의 평화가 더 우선되고 또 장기적인 평화 구축이 분단 극복과 통일 기반 조성에 더 실제 부합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일례를 들면 2017년 11월, 제 기억이 맞다면 2017년 11월 30일 날에는 북한이 화성 15라고 하는 ICBM 발사를 성공하면서 이제 제가 그때 노동신문을 보는 순간 좀 눈에 띈 게 뭐냐 하면 2017년 11월 30일 날이었는데 북한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주로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얘기했는데 민족을 얘기하던 북한이 갑자기 2017년 11월 30일 날 노동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말하면서 이제 민족보다 국가를 호명해 왔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뜻밖이다 싶었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북한은 이제 두 개의 조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북한이 하나의 조선을 유지해 왔는데요. 일례를 들면 이제 73년 6월 23일 날 박정희 정권 때 이제 6.23 선을 통해서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반대했죠. 왜냐하면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하게 되면 결국 분단이 연구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두 개의 조선을
만들려고 하는 남조선의 책략이다. 그래 말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계속했던 북한이 이제 최근 들어와 특히 김정은 정권 이후부터 두 개의 조선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제 이런 뉴스 보셨겠지만 여러분 올해 2021년 1월 달에 이제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를 했는데 당시 이제 당대하면서 이제 당 규약을 바꿨을 텐데 보도가 안 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제 당 규약 서문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거기서 이제 물론 굉장히 이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나타난 문자로 봤을 때는 북한이 통일 관련 항목들을 다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남조선 혁명을 포기했다고 말하기 쉽지 않겠지만 하여튼 북한은 굉장히 이제 이 통일이란 이 좀 그럼 좀 멀어져 가는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요.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 뭐 대북 관계 얘기하다 보면 좋은 이웃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좀 제3의 길을 가보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뭐 이국가 이체제 이것을 당장 일국가 일체제로 바꾸는 것은 좀 뭔가 좀 현실과 그려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큰 질문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뭘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1995년 북한이 고난의 대행군 시절부터 그 북한의 자연재해를 호소했을 때 한국 교회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런 이제 긴급구호와 원조를 제공해 왔죠. 물론 그것은 이제 당시 이제 남북한 평화 구축에도 도움이 되어 바가 있고요. 근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그 통일과 평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통일 중심으로 평화를 사고하는 그런 추세가 강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볼 때 좀 이렇게 통일과 관련해 가지고 당장의 통일이 조금 거리가 있다 보니까 당면의 평화도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북한의 내부 사정이나 또 우리 남한 사회의 변화도 봤을 때는 좀 뭔가 그렇게 통일에 대한 이전과 좀 다른 방식의 실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통일이라는 것이 단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가 좀 자각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더 많은 원조, 더 많은 원조와 병행해서 더 나은 평화를 통해서 법적, 제도적 통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 단계로 적대 관계를 좀 정리하고 자유로운 그런 상호 교류가 가능한 그런 사실상의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 제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이제 한국교회 할 일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당장의 통일이 아니라 미래 한반도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통일과 평화가 하나라는 것을 착상하여서 오늘 저는 이제 평화 경제 이론에 근거해서 북한 지역 기독교 사적지 관광 협력을 좀 제안해 보자는 제 결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여러분 제가 요 조금 뒤에 이제 기존의 통일 얘기되고 있는 통일 담론들 제가 좀 평가를 해보고요. 결론은 이제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평화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요. 또 이제 그 다음 장에서 이제 그 경제 평화적 성격과 함께 경제와 평화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평화 경제 개념을 좀 살펴본 다음에 이 평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관광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서 이제 기존에 리얼리즘에 기반하고 있는 그 힘에 의한 평화와 대비되는 관광을 통한 평화, 그걸 좀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이론적 근거하에서 이제 한국 교회가 결국 이제 할 일이 뭐냐 물었을 때 당장의 통일, 당장의 당장의 통일보다는 장기적 평화 구축을 위해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북한과 좀 그렇게 평화 경제 차원에서 좀 뭔가 한번 협력을 해보자 하는 것이 제 오늘 발표의 주된 논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한반 통일 좀 보면 지금까지 통일 논의가 많았는데 대부분 다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일치시키는 그런 통일이었죠. 그래서 뭐 거의 대부분 이제 국가주의에 기반한 그런 통일 담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국가 이체제를 당장 일국가 일체로 바꾸는 법과 제도를 일치시키는 뭐 그런 통일이 논의들이 많이 왔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그 대부분이 왜 통일해야 되는가 문제인데 여러분 주로 이제 민족주의와 실용주의, 보편주의 이론들 많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조금 이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 민족주의와 실용주의와 보편주의 이 통일 담론들을 봤을 때
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여러분 현재 우리 남북한 상이 처한 현실에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현실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 하는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큰 논의가 뭐냐면 어떻게 돈할 건가 문제인데 역시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이제 정치 협상 모델이 비중이 크죠. 그래서 남북한이 이제 남북 연합제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 그 세 번째가 이제 영세 중립화 방안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남북 연합제라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통일을 일국가 일체로 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로 남북 연합이라고 부르는 체제를 구성해서 이제 뭔가 좀 서로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협상을 이끌어보자는 그런 여러분 이게 이야기들인데 이제 그 남북한이 이제 한국 전쟁 아픔도 있고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남북 연합제가 남북 예멘의 모델을 따온 건데 여러분 남북 예멘 모델이란 것이 뭐냐면 그 이제 그 완전한 통일을 가기 전에 전 단계로서 소위 말하면 통일 국회를 구성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 이제 그 남북한 이제 총선거를 하게 되는데 기본 원칙은 이제 인구 비례 그 총선거를 실시하는 거죠. 현재 남한의 인구가 한 5천만 명쯤 되고요. 북한이 한 2,500만 명쯤 되는데 뭐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남북연합제가 말하고 있는 인구 비례에 대비하는 자유총선거를 통한 과도기적인 그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제를 얘기하게 되면 북한이 이제 그 안을 받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인구 비례하게 되면 벌써 1대2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왔지만 아직까지는 남북연합제가 그렇게 크게 쌍방 간의 그 합의가 어렵고요. 연방제는 여러분, 연방제는 뭐 계속해서 북한이 얘기하고 있는 연방제인데 여러분, 뭐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이런 하나의 방안인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뭐 썩 그렇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연방제 조건을 북한이 세 개를 제시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굉장히 연방제란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세 중립화 방안도 좀 보시면 뭐 자유를 제외한 경우는 다 타국의 무력을 행사 중지하는 것들인데 현재 한반도 주변에 있는 사회 강국들 봤을 때는 다 각자 또 이익관계 다르기 때문에 4개 강대국들이 우리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존을 집단적으로 합의해 줄 가능성은 좀 낮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 세 가지 말고 나오는 얘기가 이제 주로 그 다음은 이제 흡수 방안이라고 나오는데요. 흡수 방안은 이제 사회와 경제, 군사 체제가 압도적인 우세한 일방이 취약한 타방을 흡수하는 사례들입니다. 뭐 결국 두 가지밖에 없는데 무력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느 일방의 타방을 흡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남북한 내부 모순 때문에 그 국가가 정부와 국가가 붕괴될 때 그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죠. 이 중에 첫 번째 무력에 의한 통일인들 이건 뭐 우리가 이미 한번 다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50년에 이제 그 김일성이 이야기했던 그런 민주기지론과 함께 이승만이 이야기했던 이 북진 통일론이 같이 부딪히면서 이제 한반도 전쟁을 한 적이 있죠.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남북한이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70년간의 모든 결과가 다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무력에 의한 단일 국가 형성은 그냥 위험천만한 그런 발상인데 아직도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내부 모순에 의한 정부 붕괴에 따른 단일 국가 통일인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 3번 정도 북한 급변 사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90년대 초반에 이제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죠. 그때 그렇고 여러분 2011년도에 이제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때 역시 급변 사태 얘기해 왔고 또 2013년 이후에 여러분 그 김 전 위원장 들어온 다음부터 이제 권력 장악을 위해서 했던 그 장성택 처형 때
이 세 번 걸쳐서 이렇게 북한 급변 사태를 대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가정에 근실한 경과하고 있는 현실과 좀 거리가 먼 우리들만의 그런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여러분, 제가 만약 저에게 누가 묻는다면 이 5가지 방안 중에 가장 그래도 만에 하나 통일된다 그러면 마지막 이 방안이 이 경우 수가 뭐 가능할까 싶은데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동서독 통일 사례 우리가 굳이 1대1로 매칭해서 보기 어렵겠지만 여러분, 동서독 사례를 조금 보자면 뭐 그 당시 이제 동독의 경제가 이제 서독의 경제 한 GNP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분의 1이 넘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차는 한 1대8 정도 되는데 현재 남북한 이제 경제 차가 뭐 거의 1대50에 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할 경우는 너무 그렇게 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5가지 경우 수가 쉽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뭐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또 저의 소견에 불과할 거고요. 또 이제 뭐 우리가 만약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게 되면 이 경우에 이제 북한 주민들의 탈감이 또 심화되거나 혹은 이제 내부 식민지화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를 내전에 몰아넣는 남북한 모두 불행해지고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정말 행복한 통일이 될 텐데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상태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보니까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패하는 방식의 통일은 지금 당장의 통일은 남북한 모두에게 불행하고 가슴 아픈 통일이 되겠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 이제 이 3가지 담론과 2가지 통일 방안을 좀 볼 경우는 이 당장의 체제 일만을 목표로 하는 당장의 통일은 현실과 좀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이미 이국가 이 체제로 되어 있는 이 상황에 이 한반도 정치 지형을 인정한다면 이 통일을 남북한 단일 국가를 수립하면서 볼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서로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그 장기간의 그런 평화를 구축해 가고 그래서 결국 서로 간의 그 적대적 이 관계를 좀 청산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서로 간에 그 융합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이후에 주어지는 통일이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이 장기적인 평화 공존 이후에 한반도 지형에 대해서는 뭐 예기치 않은 체제 일어나가 되든 간에 혹은 복합적인 정치 공동체가 되든 아니면 분단하에 평화 공존의 시도되든 간에 그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열어두는 게 좋겠다는 보입니다. 그냥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필연적인 통일을 얘기하기보다는 통일의 우발성을 더 개방해 두고 우리가 할 일은 조금 더 장기적인 평화 공존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통일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통일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이제 지금 당장의 통일이 아니고 당장의 통일보다는 물리적 통일이 아니다. 문화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을 제거해 나가면서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양질의 평화가 일상화되는 그런 긴 과정으로 보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볼 때 2번째 꼭지는 이런 건데요. 그 통일을 그렇게 적극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로 본다면 어떻게 그 평화를 만들 거냐는 건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들이 되는 것이 이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는 평화 경제가 매우 또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차상이 되겠다 싶습니다. 평화 경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얘기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뭐 많은 얘기들이 많았지만 대표적으로 뭐 자유주의 평화나 혹은 뭐 자본주의 평화, 또 민주 평화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런 그 사상의 뿌리를 두고 이제 나온 것들이 평화 경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죠. 물론 가장
그 시작은 결국 이제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영국 평화라는 개념인데, 결국 출발해가지고 최근에는 뭐 자유주의 평화, 또 자본주의 평화, 또 민주 평화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은 뭐 일상의 평화, 에브리데이 피스라고 하고 이런 양지의 평화 그 말 쓰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것이 경제와 이 평화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효과들을 기대하는 뭐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평화 경제 예를 들게 되면 이 50년 5월 달에 있었던 유럽 석탄 저감 공동체 ESSC라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 뭐 그동안은 주로 이제 이 유럽 석탄 저감 공동체를 두고 얘기할 때 이 기능주의, 이 초국가적 기능주의 이론으로 말씀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ECSC 그 좀 결과를 보게 되면 평화 경제 협력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고 평화 정착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대표적 사례라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결국 이 평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지는 뭐냐면 이 적대하는 상대와의 경제 협력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 안보제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단지 이거 뭐 경제 협력이라는 것이 쌍방간에 이익을 주는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안보로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평화 경제 주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 경제 협력을 통해서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평화 공존의 가치를 인식하고 평화를 제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안전 보장을 진보시키는 함께하는 포괄적 안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아우르는 평화 경제를 우리가 여기서 유럽의 사례에서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이런 평화 경제에 대한 논의가 한반도에서도 적용될까 하는 건데, 그것은 뭐 우리도 계속해서 실험해봐야 될 그런 과제가 있다고 싶고요. 물론 가장 큰 어려움은 이 한반도 평화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을 이 평화적 협력 구도로 끌어들이기 위한 강력한 인테리스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이 정치적 목적을 상정하지 않는 이 강력한 경제적 위임 체계를 북한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 문제는 돈입니다. 이 비용인데, 여러분, 이 비용을 우리가 평화 비용이라 부르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상당한 남남 갈등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이 감독님께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평화 비용을 두고서도 굉장히 남남 갈등이 심한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사실 우리가 독일과 비교했을 때는 이 남한의 평화 비추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 비용에 대해서 비용 부담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투자로 보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결국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 평화 경제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공감대 확대가 필요하겠다고 싶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것이 관광을 통한 평화, 북한의 관광 협력이죠. 이 평화 경제를 얘기하자면 많은 여러 아젠다들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이행 기조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관광이라는 사업입니다. 이 관광은 이제 평화를 위한 관광과 관광을 통한 평화가 선순환함으로써 평화 경제를 만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이 평화 공존을 지향하는 이 평화 산업으로서의 관광의 중요성은 이미 그 가치가 많이 입증되고 있죠. 예를 들면 67년에 이제 국제연합이 관광을 평화로 가는 여건 이렇게 호명했는데, 이게 뭐 이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시겠습니다. 이게 평화로 가는 여건이라 부르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유엔이 이제 동서 간의 냉전 구도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이제 좀 이 진영은 나눠져 있지만 진영 간의 자유로운 통상을 좀 해보자고 한번 노력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 관광 자체가 이 경제적 효과 외에도 서로 간의 이해를 또 높이는 겁니다. 신뢰를 높이게 되고 긴장을 완화시키고 적대감을 해소해서 이 평화의 일상을促進시키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힘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체제 전환기에 89년에 동서도 통합 이후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 90년에 이제 동서도 통합 이후에 91년 소련 연방 해체 이후부터 계속되지만 이런 구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의 국가들은 물론이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역시 그렇게 예외가 아니도록 그렇게 그냥 이게 진영이 나눠 있더라도 관광을 촉진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90년대 구소련과 동유럽이 이제 체류 전환기에 들어와서도 개혁과 개방을 하면서 이제 관광 사업을 유성해 왔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이건 경제적 문제였고요. 안보를 좀 말씀드리면 2000 이후에 최근에 뭐 굉장히 이제 중국이 서건평 주석 이후에 아주 그렇게 뭐 대만과의 뭐 무력 통일도 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후진타오 이 체제 중심 있을 때는 굉장히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좋았는데 당시 좀 사례를 보게 되면 두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정치적으로 갈등하더라도 이 반관 반민 차원에서 관광을 주도하면서 이제 굉장히 소위 말하는 투트랙을 썼죠. 정치적으로 갈등하더라도 경제와 이런 부분들은 서로 협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충돌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안보 상황도 좋아지는 뭐 그런 예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북한도 제가 볼 때는 뭐 예지 않을 건데요. 이제 과거 북한이 굉장히 관광을 이제 뭐 비사회주의 그런 생활 양태로 규정하고 뭐 이렇게 터부시 했지만 80대 들어와 가지고 관광을 일단은 외화 수입 증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이제 굉장히 국가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91년부터 시작된 이제 낮은 선봉 지역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북한은 국제 관광 특구 개발에 오고 있죠. 그러다 2002년에 와가지고 역시 이제 7월 달에 7일 조치 이후에 금강산 개발 효던 것을 이제 육로 관광도 본격화 시작되고요. 이후에 이제 개성과 백두산도 관광을 확대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물론 뭐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북한도 굉장히 관광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3년에 이제 김 전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제 김 전 위원장이 관광을 통한 경제 회복과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이제 정책 의지를 표명한 다음에 북한은 계속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를 통해서 이제 관광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북한은 뭐 대규모 관광 시장은 필요 없고요. 주로 이제 원산 금강산 지구하고 원산 갈마해안 지구를 중심해서 이제 중앙급 지구하고 12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경제 개발구 안에 있는 관광 분야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굉장히 북한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관광 사업에 주력하는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물론 이제 1차적으로 이제 외화 수입이 목적이 되겠지만 또 자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그렇게 개선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고요. 또 뭐 김정일 위원장이 볼 때는 북한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내부 자원 동원 방식의 자력 갱생, 물론 지금도 자력 갱생을 보시고 있지만 이 자력 갱생 경제 한계가 있고요. 또 핵개발에 따랐던 이 국제사회 제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북한에 봤을 때는 이 외화를 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로 관광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계속 이제 북한은 이제 이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이미지도 바꿀 뿐더러 정상 국가로 하는 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죠. 이 외에도 김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실용주의 리더십도 중요한 거고요. 또 서구 문화 경험도 이 현재 북한의 변화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북한에 대한 관광 사업에 대한 전망은 좀 해직인데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장 큰 어려움이 잡혀 있고요. 물론 관광 자체는 대북 제재상이 아니지만 이제 포괄적으로는 상당 부분 이렇게 제재와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뭐 전반의 분위기가 회의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한의 변화를 좀 볼 필요 있는 대로 이 관광을 통한 경제 회생과 경제 강국 건설에 대한 김 전 위원장의 의지가 아주 확고합니다. 이것은 변화가 없고 여러분. 특별히 2018년 11월 달에 종합적으로 발표되었던 28개 경제 특구 개발구 중에서 18개 정도가 관광 개발 특구로 지정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북한이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바에 의하면 1차적으로 관광이 외화 수입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차원의 저의 짧은 소견에 의하면 단순하게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고
김정일 위원장이 말하고 있는 강성 국가에 대한 그런 비전도 이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은 이제 외부 의존보다는 이제 자리 주도 사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외부의 뭐라 그러죠? 자신들이 그 가진 이 딱한 현실을 국제사회의 이런 지원을 가지고 풀겠다는 국제사회 온중주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고 사대와 외세 의존을 망국길로 규정한 다음에 외부 의존이 아닌 스스로의 힘 가지고 한번 경제를 이렇게 세워보자 하는 그런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제가 가진 짧은 소견에 하면 국제사회 대북제재가 일단 이게 해제가 되고 또 체제 보장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또 그리고 북한이 현재 자유상 국경을 막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호전된다면 북한의 관광은 또 활기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코로나 상에 좀 진정이 들어가고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조치가 해제된다고 전제했을 때 그때는 이제 남한과 북한의 이제 이런 관계를 봤을 때는 관광이 매우 중요한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이 기제가 되겠다고 싶고요. 자, 그걸 염두에 둔다면 한국교회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도 뭔가 해야 될 텐데 말이죠. 현재 그 한반도 통일이란 자체가 물론 당위성이 분명합니다. 이건 그러나 현실도 좀 고려가 필요해 있겠고요. 통일과 평화가 이제 붕괴되는 이 시기에서 좀 평화 경제 관점에서 한번 좀 전맥을 해보자는 것이 이제 제가 말씀 올리는 이 북한 지역 기독교 사역지 관광 협력 사업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거의 그 초보적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전제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 지역 이 한국 교회사가 있으면 중요한 것도 아시는 사실이고 여러분. 또 물론 이제 현재 한국 전쟁 이후로 계속해서 반미 감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또 사회적으로 탈교 현상이 유행처럼 풀리다 보니까 북한 교회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덕지 관광 협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가치 일이라 싶고요. 물론 이제 북한 지역의 기독교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 어느 누구도 뒤에 남겨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도적 가치도 부합되는 일이고요. 또 우리가 볼 때 이제 이 협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물론 북한은 돈을 버는 데 관심이 많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북한에게 한국 교회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가치 있겠다 싶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한국 교회가 일반적인 시혜나 원조가 아니라 북한과의 동반자 관계를 중시해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제가 볼 때 원조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협력이라 써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여전히 북한에 대해서 관점은 원조가 강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남한 사회에서 발등이 많은데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은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원조함을 안 좋아하지 굉장히 거북스러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은 최근 들어서 이제 오전부터 이제 원조한 말 아주 싫어합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냥 이 관광 사업은 저 남북한에서 대등하게 1대1 원칙에 의해서 협력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름을 규정할 때 협력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물론 이제 과연 될까 싶죠, 그죠? 결국은 이제 과연 북한이 이것이 받을까 싶은데 현재 김 전 위원장의 3대 역전 개발 사업은 삼지연, 원산, 금강산, 양도 온천인데 우리가 말한 한국 교회 사업이 여기서 너무 비중이 작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북한에게 먹힐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바꿔 생각하면 그렇게 큰 투자 없이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북한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뭐냐 말이죠. 굉장히 북한 김 전 위원장이 들어온 다음부터 관광 사업에 많은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로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북한의 그 불교 사찰도 투어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미국의 우리 투어사가 이걸 맡고 있는 대로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관광의 다변화를 봤을 때는 우리도 한번 시도해 볼 필요 있겠다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북한을 설득했을 때
이 사업은 어찌 보면 북한의 인권과도 관계되는 건데, 여러분. 현재 인권은 뭐 국제정치의 상수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자신들에 대한 체제 위협을 느끼고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이참에 이제 한국교회가 북한이 이 사업에 협력한다면 나름대로 너희들이 보여주고 있는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북한에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면 뭐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이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북한과 이제 접촉을 한 다음에 여러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또 그 전에 이제 북한 지역에 남아있는 기독교 역사지를 우리가 한번 실사를 표했겠죠. 뭐 이건 제가 뭐 책을 보고 정리한 내용들인데 이런 데에서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한번 구체적으로 실사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고요. 만약에 사적지 유무도 확인이 될 텐데 거의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이후부터 이제 북한은 더 이상 뭐 종교에 대한 문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이 없겠지만 없다면 이제 좀 우리 그 한국교회가 평화 비용으로 인식하고 좀 복원을 하거나 아니 복원이 어렵다면 최소한의 이제 복제해서라도 뭔가 기록을 남기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자, 제가 그걸 정리하면 여러분 시간 됐기 때문에 한국 교회 한반도 통일 논의가 많이 있지만 현실에 부합하는 논의를 얘기해 보자면 좀 통일이 당장의 통일, 이웃과 이 체제를 당장 바꾸는 그런 통일도 뭐 이야기될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통일이 더 좋겠고요. 자, 그래 보자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통일은 뭐냐면 결국 이제 통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분단 상태 현상 변경을 목표로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독립적인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하고 남북한 모두 삶의 질이 더 좋아져가는 평화가 지속 가능해지는 장기적 과정의 최대치로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국교회가 앞으로 관광을 통한 평화를 가지고 북한과 협력하는 것도 하나의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상상력입니다. 물론 뭐 계속해서 여러분의 또 고견과 또 비판이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